일부 어제 법정보조사 부분 중에 일부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것만 다시 이쪽으로 빼왔는데, 제대로 된 거는 여기 로 아카데미로 들어가면 나라별로 해놨는데, 여기 혹시 당장 필요한 정도 판례 같은 거 찾아볼 수 있게 해놨는데, 미국 이 파인드로는 유료 사이트인데 이런 정도는 그냥 검색해서 볼 수 있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 당장 미국법은. 독일법 여기 100 온라인, 이건 유료 사이트. 논문 같은 거 출판사랑 제휴한 거 올라가 있더라고. 그리고 일본 거는 논문 같은 거 풀텍스트는 보기 힘들고, 판례 같은 거는 볼 수 있고, 법령도 볼 수 있고. 일본 민법 봐봐. 우리 거랑 비슷할 거예요. 일본 민법도 현대화 시켰는데, 이거는 출생으로 시작한다. 일본은 20세가 미성년자, 성년자네. 비슷해, 조문 보면. 동시 사망의 추정 그대로 있네.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뭐 논문 같은 것도 풀텍스트 올라올 거예요. 중국은 최근 거 막 1월 26일 거. 저기 대충 한자로 읽을 수 있겠다. 형사책임 연령 제도의 결함, 이 여자가 및 완선? 완선은 잘 우리말로 안 쓰는 건데 뭘까? 거긴 몇 살이 형사책임 연령이지? 중국은? 응? 응? 우리 14살이거든, 형사책임 능력. 여기도 뭐 대충 14, 16 뭐 이런 거랑 관련되나 보다. 여기 대충 응? 미성년 범죄의 저령화 및 대책 읽겠다. 그러니까 어려진다. 여기도 그런 것 같은데, 응? 그제? 응? 일단 이런 법정보 빼서 급한 대로 볼 수 있겠고, 자세한 건 여기 그대로 로 아카데미 들어가서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오늘 우리는 추가로 계속 보안 강의 하도록 할게요. 추가로. 오늘 민총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의사 표시의 불일치 뭐 이런 거 등등을 중심으로 민법 총칙을 완전히 한번 다시 살펴보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실제 오늘 배운 것 같은 류의 그런 문제를 놓고서 이제 상황을 한번 봐봐요. 실제 문제를 한번 봐봐요. 이런 식이에요. 그림을 좋아하는 재력가 Y는 지인 Z로부터 화상 X의 갤러리에 유명 A 화백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주로 X, Y, Z를 사례해서 이제 사람을
쓸 때 쓰는데 실제는 갑을병을 많이 써요. 나는 XYZ를 쓰는데 원래 갑이 원고측이라든지 이쪽 공격이라든지 적극적인 측면의 사람을 갑으로 배치하고 을을 이제 반대쪽 수동적인 입장의 사람을 을로 배치하고 병은 이제 제3자로 등장할 때 써먹는 거고 오히려 XYZ는 이 대상, 뭐 X 토지를, 뭐 X 물건을 이럴 때 XYZ를 끌어 쓰는데 나는 그냥 사람일 때 XYZ를 끌어 써요. 근데 실제 뭐 그것은 법칙적인 건 아닌데 주류적인 입장은 사람을 갑을병, 대상을 알파벳으로 하는 이런 방식이 많이 통용돼요. 그래서 그때 딱 그 갑을만 봐도 사람에 따라서 근데 원고적인 입장을 을로 배치해서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Y를 원고측으로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 설정을 할 때 그걸 주의해서 배치해줘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배치해주면 직관적으로 갑이나 X를 원고적인 입장에 이렇게 배치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게 순간적으로 헷갈려요. 그래서 그림을 좋아하는 재력가 Y는 지인 Z로부터 화상 X의 갤러리에 유명 A 화백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종전부터 A 화백의 작품을 손에 넣고 싶었던 Y는 진짜인가 판단, 가격, 교섭 등에 대해서 그다지 자신이 없었으므로 그 구입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Z에게 맡겼다. Z가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Y의 대리인. Y가 구입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니까 Z를 내세워서 X, 이게 그림 화상이죠. 화상한테 이제 이게 아마 매수인이 되는데 이게 본인이죠. 이게 대리인이고. 그럼 대리인의 행위는 현명해서 Y를 의한 것을 현명하여 Y를 위해서 자기가 매매에 나선 거죠. 그림에. 그래서 그렇게 현명을 해서 대리인 본인을 위한 것임을, 그러니까 Y가 본인이죠. 그렇게 해서 대리인으로 나서서 X와 뭔가 매매 계약에 대한 교섭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봅시다. 그 구입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Z에게 맡겼다. Z는 X로부터 의 그림을 사정이 있어 급히 팔고 싶다. 시가는 2천만 원 정도이지만 반값 정도로 팔아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듣고 교섭한 결과 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X와 체결하였다. Z가 대리인으로 X와 실제는 2천만 원짜리 정도에 해당하는 그림인데 800만 원에 사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때 대금의 지급, 그림의 인도는 2월 말로 하는 것으로 하였다. 계약이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낙성계약 이런 개념 얘기했죠.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우리는 실제 가게에서 무슨 콜라 사 먹고 할 때는 그게 막 현장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원칙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막 현장에서 돈 주고 물건 갖고 오는 건데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같은 것은 시차를 두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뭐 이렇게 해서 잔금 때 이전 등기 오고 이런 식. 그러니까 그 원래 매매 계약은 그런 요물 계약이라는 말하고 대칭되는데 실제 그런 결과적인 행위가 꼭 현장에서 같이 이루어지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낙성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2월 초순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2월 말로 해서 서로 이행을 하기로 했죠. 요 서로 이제 돈 치르고 그림 넘겨주는 게 동시이행 항변이 되는 거죠. 동시이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반대측이 왜 네 거 나한테 안 하냐? 나 너 못하겠다 했을 때의 그게 그런 주장이 동시이행 항변이 되는 거죠. 이러한 항변은 보통 때 이렇게 소송 바깥에서 이루어지지만 소송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취소, 해제 이런 형성권도 일반적으로도 취소하겠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하겠다.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 행위 펼친 걸 취소하겠다라고 소송 바깥에서 하던 것, 하는 것 가능하지만 소송상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하여튼 지금 항변권, 형성권 뭐 이런 개념을 우리가 배웠는데 하여튼 그런데 Y는 몇 번 거래를 하였던 다른 사람, 다른 이제 그림 전문가 B에게 이 상황을 얘기했던 바 진짜 그림이라면 그런 가격으로 거래될 리가 없다. 속은 것 아닌가 하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Y가 또 다른 어떤 아는 이제 그림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좀 이상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Y는 그 매매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할 기분이 들지 않았다. 분명히 그림에는 A 하백 것으로 보이는 서명, 작품 번호의 기재, 보증서가 붙어 있지만 만약 진품과 똑같은 모조품이라고 한다면 고작 5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X는 Y에게 그림값 800만 원을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Y는 물론 이에 응하기 싫다. 지금 X가 그림값을 청구한다 라는 입장에서 X라고 설명을 지금 했듯이 X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반대 당사자를 지금 Y로 설정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 전반적인 이야기 흐름은 Y가 중심이 돼서 얘기하니까 그쪽이 이렇게 X나 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최종적인 이 상황 배치 때문에 지금 주류적인 얘기를 하던 측을 Y로 설정을 했어요. X가 대금을 청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Y는 응하기 싫으니까 Y가 그럼 어떤 식으로 여기서 대처를 해야겠느냐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그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상황을 투입하는데 하나 여기에 이 사람이 낀 거예요. 대리인이 낀 거잖아요. 지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Y를 위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지금 제시한 거는 기존 평면적으로 배운 거를 여기서 잘 한번 해봐요. 실체법인 민법 규범은 이미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아까 배운 요건과 효과 중에 Y측의 입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속았다 뭐 이런 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속았다 하고 항상 같이 비슷한 상황에서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항상 염두에 두려면 속는 거에는 항상 또 하나 뭐가 또 이렇게 수반되냐면 착오가 일어난 게 이렇게 같이 얼머무려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기는 그 당하는 사람도 사실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100원짜리 100원에 살면 되는 건데 항상 뭐 뭔가 당하는 사람 보면 좀 허황돼서 당하는 거예요. 그 물건 갑자기 되게 좋은 건데 뭔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거기다 생각이 홀라당해가지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홀라당 빠져드는 것의 측면은 좀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측면이 껴 있어요. 뭐예요? 속았다? 근데 속았다 측면은 뭔가 헷가닥 한 거예요. 헷가닥 하고 그거는 자기 정확히 냉정해 본다면 그 사람도 문제예요. 사실은 속은 사람들 문제예요. 그죠? 그런 게 여러분은 그런 거 뭐 피라미드 이런 것도 뭐 투자해라 뭐 한다. 그런 것도 다 그런 일련의 그런 허황된 것을 잘 이용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돈 갖고 와라 하면 막 처음에 막 이자조로 잘 주다가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딱 이게 확 그러니까 허황되죠. 그 돈에 은행에다 맡겼으면 뭐 예를 들어 이자 3, 4%밖에 못 받는 걸 무슨 20%씩 준다는 게 허황된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순간적으로 그걸 탁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뭐 요새 그런 세대 아닌데 나 어렸을 때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버스 타고 어디 막 할머니 집 이런 거 지방 어디 가는데 설이라고 아까 뭐 가냐 안 가느냐 뭐 이러는데 난 안 가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가면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정식의 고속버스로 역에서 역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완행성 타면 준고속인데 약간 어디 시에 한 두 군데 서요. 이렇게 다 논스톱을 안 가고 한 두 군데 서는데 한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뭐 사 먹을 사람 사 먹고 하는데 어디 C급이라든지 군청급에 근데 버스 정류장 탁 쓰면 이제 그래가지고 운전수가 좀 어디 화장실 갔다 오시고 뭐 해서 뭐 5분 10분 정차합니다. 요새야 고속도로에서는 휴게소인데 휴게소에서도 고속도로 거기 있어 요새. 근데 난 하여튼 옛날 생각에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사람 2명이 탁 올라와 그 버스에 올라와 가지고 번호표 같은 걸 막 앉아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면서 지금 번호 준 것 중에 13번 갖고 있으신 분 막 시계를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보는데 13번이 뽑힌 거야. 그럼 막 손들으시라고 하면 13번 예를 들어 막 와가지고, 당첨됐다고 막 바람을 잡어. 그래가지고, 이 시계가 지금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요새야 시계가 별거 아닌데 그때는 그래도 하나의 이렇게 그건데, 시계 당첨됐다고 막 바람 잡으면서 이게 원래는 뭐 20만 원, 10만 원짜리인데 지금 만 원짜리 2장 빨리 내고 당첨돼서 준다고 막 순간적으로 교묘하게 그 심리를 막 해가지고 2만 원 지갑서 싹 뺏어가. 근데 그 2만 원 값어치도 없는 거야. 결국 나중에 보면. 근데 이 사람은 막 당첨됐다라고 해서 그 20만 원짜리 2만 원에 한다라는 것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엮는 거지. 그럼 20만 원짜리 시계 2만 원에 뭐 할 리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버스 떠나고 이제 나중에 물어보면 그 2만 원 값어치도 없는 뭐 이런 거지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나쁘지만 당하는 사람도 조금 허황되다는 거지. 허황되니까 그 허황된 마음을 잘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하여튼 요 지금 사기적인 허황된 생각에 당하는 과정에는 착오도 항상 있어가지고 요런 류의 상황이 나오면 2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08조의 착오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107조 사기강박 등도 생각하고 뭐 이럴까. 사기강박이 107조인가 110조인가 한 조문 아까 몇 조였었어요. 사기강박이 아까 조문 108조가 착오인가 거기에 다 있어. 108조, 109조, 110조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착오든 사기든 요 2개는 사기강박은 일단은 취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데 무효가 되는 거죠.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했죠. 141조 등에 의해서. 그렇지만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뭐 이 조문 등이 연결될 거예요. 선의의 제3자 등은. 그래서 그런데 착오랑 사기강박에서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건 사기는 더 이상 요건이 뭐가 없는데 착오는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고 뭐 이런 요건이 하나 더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지금 조문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조문까지는 충실히 익혔지만 실제 이런 거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해서 풀어 나가야 돼요. 봅시다. 예를 들어 민법 563조는 이게 이제 매매 계약이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쌍무, 낙성 이런 거, 유상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계약이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 해서 이제 그 계약이 성립하면 효력이 발생해서 지금 이러한 효과로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한테 그 매매 목적물을 이전받을 그러니까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이쪽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X가 본인에게 대리인을 통한 행위의 결과는 본인에게 기속하니까 X는 돈 달라고 누구한테 해야겠어요? Z에게 해요? Y에게 해요? 매매 대금을 달라고. 본인에게 기속하니까 Y에게 하는 거예요. X가 Y에게 해요. 여기 Y. Y에게
하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조금 빠져서 더 확장한다면, 만약 Z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Y가 시켰다라고 해서 X한테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놨을 때 Y 입장에서 Z가 너의 대리인이라고 해서 사갔다, 대금 내놔라라고 했을 때 Y가 진짜 자기는 Z한테 시킨 바가 없다, Z에게 시킨 바가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우리가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지가 마음대로 한 거고 내가 시키지 않았으니까 무건대리. 그럼 무건대리라는 주장을 펼치는 이 상황에서는 X가 Y한테 돈 달라고 했을 때 Y가 무건대리인이다 라고 주장을 펼치면, 그게 만약 받아들여지면 X는 Y한테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대금을. 그렇죠? 이게 무건대리인이면. 그럼 X는 순간적으로 허탈하죠. 허탈한데, 그래도 민법 135조에 한 번도 조문 안 나온 것 같은데 실제 잘 쓰이는 조문인데, X가 그럴 때는 이제는 누굴 타깃으로 해요? Y한테 타깃을 했다가 무건대리로 기착된다면 Y한테는 더 이상 그게 대리가 제대로 됐을 때에 Y한테 본인에게 기속되는 건데, 무건대리로 된다면 Y한테는 이제 따질 수가 없죠, X 입장에서. 그럴 때는 민법 135조에 보면 Z한테, 무건대리인에게 그 계약을 이행한다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도 해내라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민법 135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 입장에서는 Z를 본인으로서 타깃으로 하고, 아니 Y를 본인으로서 계약의 어떤 효력의 기속 주체로서 하고, 만약 무건대리로 간다면 Z를 상대로 민법 135조를 타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막 옥신각신하는 게, 지금 무건대리라는 주장이 나와서 X로서는 하여튼 자기는 팔았으니까 대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Y, Z 어느 쪽으로 기착될지는 모르겠어요. 무건대리라고 한다면 Z로 기착되는 거고, 제대로 된 대리였다면 본인에게, Y에게 기착돼서 이행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자기도 완벽하게 자신은 없지만 일단 자기 입장에서는 대리가 제대로 된 것으로 보고 Y를 타깃으로 한번 해보고 싶고, 정 안 되면 무건대리로 간다면 Z로 타깃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한 번에 소송에서 두 사람을 잡아서 쓸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소송법에서 유용한 뭐가 없을까? 만약에 그런 유용한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소송할 수밖에 없냐면, X 입장에서는 Y를 상대로 너 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네가 기속 주체로서 본인으로서 책임을 떠맡아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만약 무건대리가 된다면 다시 그 소송에서는 일단 진 거야. X 입장에서는 진 거야. 무건대리인이라고 판단이 법원이 해버리면. 그럼 다시 그건 지고 다시 새삼스럽게 이제 누굴 타깃으로 해서 Z를 타깃으로 해서 2차적인 소송을 벌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소송에 묶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럼 두 사람을 한 소송에 묶는 것을 계속 용어상 공동소송으로 피고 측에 내세울 수 있는데, 요거는 좀 특이해. 공동소송으로 내세웠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둘 다 잘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동 불법행위라고 배웠던 것에 의하여 하는 건데, 이건 둘이 같이 어떤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뭐 아니면 도처럼 이쪽이 되면 그냥 되는 거고, 이쪽이 아니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의 상황이야. 그랬을 때 쓰는 용어가 예비적, 선택적 이런 용어를 써. 되겠어요? 예비적, 선택적. 그러니까 두 사람을 타깃으로 하되 둘 다가 다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이 경우는 아니고,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써.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잘 언어 그 느낌 알아봐. 여러분이 또 설명을 다시 세는데, 여러분이 그걸 뭐라 그래? 로스쿨 요번에 2개 낼 수 있는 걸
가군, 나군이라고 그러지. 그럼 가군, 나군 다 합격해도 괜찮은 거지. 그럴 때는 양립할 수 있는 거거든. 가군 중에 하나도 합격하고 나군 중에 하나도 합격하고. 근데 만약에 무슨 한때 입시제도 하도 바뀌는데 어디 하나 합격하면 딴 데는 안 되는 뭐 이런 개념이라면 뭐 지원까지는 해도 하나 합격해서 두 개 다 합격하는 거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지금 말하려는 뭐야? 양립할 수 없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X 입장에서는 Y와 Z를 같이 거는데 일반적인 공동소송에서 등장하는 둘 다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X 입장에서는 폭행을 당해서 두 사람이 날 둘 다 나 때렸다 해서 두 사람을 손해배상해서 나 피해 입은 것을 물어내라 하면 그때 부진정 영대 책임 이런 거 나왔었단 말이야. 그건 누구 하나가 나를 하면 누구 하나가 아닌 거 이런 건 아니야. 그건 둘 다도 물어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아니라는 거지. 즉 무권 대리인이라면 또는 무권 대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대리였다면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물어내야 되는 거지. 즉 정상적인 대리라면 Y가 물어내야 되는 거고 무권 대리라면 Z가 물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렇지. 근데 이런 게 지금 여기랑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다가 또 생각났는데 나는 계속 무슨 어떤 이게 신문에 나는 이런 사례 같은 거 갖고 계속 그러는데 이건 과거에 한번 크게 이슈화 됐고 한 1, 2년 전에도 또 했는데 이태원 무슨 대학생 살인 사건 이런 거 기억해? 그 분명히 화장실에서 죽인 거 그래서 둘 다가 안 죽였다는 거 아니고 둘 중에 누가 죽였는데 뭔가 지금 막 수사하고 하다가 뭐 아니면 도식으로 하다가 둘 다 빠져나가고 하나 미국 갔다가 뭐 제가 지금 한국서 뭐 무죄 받고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혼선 둘 중에 누군가 분명히 죽였는데 둘이 형사소송에서는 이리저리 하다가 둘 다 지금 빠져나가는 꼴이 됐던 뭐 그러다가 그 유족들이 억울하다 해서 미국서 쟤 데려오라 막 그런 거 기억나? 이태원 살인사건. 그 형사사건에서는 봐봐. 민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둘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둘 중에 분명 죽인 건 맞잖아. 그러니까 둘이 해서 A가 안 죽였으면 B가 죽인 거가 되고 B가 안 죽였으면 A가 죽인 거가 되니까 둘을 이렇게 몰아갔으면 되는데 형사소송에는 그렇게 못 몰아. 형사소송에는. 근데 민사에서는 가능한 거야. 지금 그걸 빗대서 본다면 뭐야? X 입장에서는 YZ를 몰아놓고 Y 너 아니면 Z 네가 양립할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해지는 결과가 최종적으로 되는 건데 양립할 수 있으면 YZ가 다 물어내야 되는 것이 되는데 지금 이 건은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이런 얘기를 쓰는데 유권 대리, 그러니까 무권의 반대가 유권 대리야. 유권 대리 또는 무권 대리급이지만 표현 대리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 개념이 등장하면 Y가 책임져야 되고, 그지? 유권 대리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표현 대리급이면 Y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완전히 순수한 무권 대리면 Z가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소송에서 엮어낼 때 그런 것을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동소송과는 틀려. 이 경우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가 지금 생각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하여튼 민법 114조 1항은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해서 Y한테 효력이 생겨서 Y가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Y 입장에서 이행은 뭐야? 대금값 치러야 되지. 800만 원 치러야 되는데 민법 109조 1항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에 또 사기강박과 또 다른 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런 게 또 사기강박과 또 다른 하나 또 있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그럼 이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느냐. 그 다음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그럼 이 표의자 기준은 누구로 또 삼느냐. 뭐 등등 이제 문제가 있는데 봅시다. 이런 조문이 여기서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종래 법학 강의에서는 예를 들어 착오에 대해서 본다면 착오제도의 취지에서 시작하여 착오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뭐 동기의 착오, 이제 교과서 보면 막 그런 얘기가 나와. 그다음에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란 무엇인가? 동기의 착오가 의사의 흠결이라고 할 수 있는가? 동기의 착오에 의해 법률 행위가 취소되기 위해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될 것이 필요한가? 아까 뭐 표시될 것이 필요한가? 그런 것도 요건. 취소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등을 평면적으로 설명해 왔다라는 거지. 여러분 교과서들을 보면, 종래 교과서들을 보면 이게 평면적으로 설명해 왔다. 그런데 착오를 둘러싼 사례 문제를 보면 이런 게 실제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요건 효과 따질 때처럼 저번 때도 얘기했듯이 사실이 그렇게 딱 착오를 일으켰다라고 주어지면 그냥 우리가 맞춰버리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실제 문제는 사실이 딱 확정돼서 그 요건의 틀에 맞출 수 있게끔 딱 주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지. 교과서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 뭐 착오를 일으켰다. 이렇게 주고 시작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서 착오를 둘러싼 사례 문제를 보면 다툼이 없는 것을 전제로 주로 해석론상의 논점을 검토하는 문제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법률적인 쟁점과 함께 또는 전적으로 사실의 확정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 대부분의 교과서는 조문을 해석할 때 어떤 요건하에 어떤 효과가 생긴다.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착오가 있으면이라고는 확정된 얘기를 갖고 하는데 실제는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과연 또 표의자에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옛날 류의 문제는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줘버리면 심플하다는 거지.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규격적으로 애운 교과서적인 얘기를 맞춰버리면 되는데 이게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는 사실상 실제에서는 그렇게 딱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지금 말하려는 바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결국 이 문제의 경우 8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X는 소송에서 매매대금 청구권을 근거짓는 청구 원인으로서 자기의 매매대금 청구권을 근거짓는 것은 일단 매매계약 체결 사실 8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이게 Z가 대리인으로 나섰으니까 현명했다라는 게 중요해. 현명하지 않고 나섰으면 Z한테는 네가 체결한 네 스스로의 계약이지 Y를 의한 계약이라는 게 안 나타났으면 Y한테 청구할 근거가 없는 거지. 그렇지? 지금 Z가 한 행위가 Y를 의한 현명이란 위해서 한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 대리에서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이 일단 주장해서 법원이 받아들여 줘야지. 두 번째 요건 현명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건 대리면 또 안 되지. 아무리 이 사람이 Y를 위해서 한 것으로 나타냈어도 Y가 실제 너 가서 하라라고 대리권을 주지 않았으면 무건 대리인이니까 또 그럴 때는 Y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X가 Y한테 돈 달라고 하려면 지금 대리인이 안 꼈다라면 대리인이 없다면 X가 뭐만 주장하면 돼요? X가 Y한테 매매대금 달라고 하는 분쟁에서 대리가 안 꼈다면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 얘기하면 돼요. X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 근데 지금 Z라는 대리인이 꼈으니까 현명했다라는 거와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것까지가 나타나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렇죠? 대리가 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X의 청구는 주장 자체에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되게 된다. 패소하게 된다. 덧붙여 계약이 무효가 아닌 것 자체 이런 것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여기 뭐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Y 입장에서는 지금 대금 채무에 있어서 매매 대금 채무에 있어서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나 매수인이 아직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는 X로서는 이를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말 이해해요? 지금 X로서는 매매 계약만 체결됐다. 매매 계약 체결하고 요 대리니까 이런 과정을 주장해야 되지. 매매 계약 체결한 데 대해서 지금 뭐까지 더 주장할 필요는 없냐면 이행기가 도래했다든지 그러니까 매매대금
주는 것에 대해서 도래했다든지. 그러니까 아까 2월 초순 2월 말 그랬나요? 앞에 봐봐요. 2월 초순에서 2월 말 대금 치르기로 했으니까 2월 말이 도래했다는 게 지금 주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논리적으로 잘 봐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듯한데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1월 말 도래해야 대금 치르기로 했는데 지금 판 사람 입장에서 지금 1월 오늘이 며칠 아직 1월 30일이 안 됐으니까 지금 가서 달라고 하더라도 1월 말이 안 됐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는 누가 할 말이냐면 이쪽이 방어로서 할 말이야. 잘 생각해봐. 내가 돈 매매대금 달라고 하는 건 설사 당연히 1월 말 지났는데 안 주니까 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만약에 1월 지금 오늘 며칠이야? 1월 말이 아니고 뭐 1월 지금 뭐 며칠이지 오늘? 26일? 뭐 하여튼 며칠인지 뭐 1월 말이 안 됐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1월 말도 안 됐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이 자체가 이상하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한 거 미친놈 취급 당할지언정 그렇게만 말하면 된다는 거야. 나는 잘 이해해봐. 그러면 1월 31일이 안 된 건 누가 얘기하면 돼? 상대방이 1월 30일이 안 됐는데 왜 지금 벌써 설치느냐라는 얘기는 그쪽서 했을 때 비로소 내가 멍청한 놈, 이상한 놈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말하는 단계에서는 괜찮아. 그런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게 주장하고 실제 1월 30일이 달력상 지난 2월 1일인 것을 내가 이렇게 주장해서 증명받고 1월 31일, 2월 1일 된 건 뭐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어. 달력 지난 거 뭐 누구나 통용되는 거니까 그런 건 증명할 필요도 없는데 하여튼 2월 1일이라는 것을 내가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야. 잘 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실제 소송에서 매매 계약만 체결되면 이것으로 지금 판 사람은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그 물건을 산 물건을 그림을 이전하라는 권리가 생겨.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는 2월 초순에 계약을 체결해서 2월 말에 이행하기로 했는데 너 왜 2월 말도 안 됐느냐 이런 점은 X 입장에서 자기가 굳이 2월 말 됐나 안 됐나 뭐 이렇게 거기까지 잘 완성된 것까지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Y가 안 줬으니까 따지는 것은 뭐 가능하지만 설사 X는 뭐만 갖고 돈 달라고 하면 돼? 매매계약 체결 그것만 갖고 돈 달라고 해도 돼. 그래서 요 말은 잘 이해해야 돼.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 실제 돈을 안 받은 거 이런 것 등은 아직 X 입장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X 입장에서는 돈 달라고만 하면 돼. 그럼 Y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 1월 31일도 안 됐는데 돈 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실제는 돈 줬는데 또 달라고 하더라도 X가 돈 못 받았다라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 설사 받았어도 X는 달라고 하면 돼. 못 받든 받았든. Y가 돈을 줬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증명해야지 X가 돈 못 받았다라는 것까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더더욱 돈 못 받은 거는 X가 증명하기도 어려워. 자기가 대금 못 받았다는 걸 자기 통장 다 까보여서 다 통장 까보면서 너한테 돈 온 거 없다 이런 말이 증명해낼 수가 없어. 잘 봐봐. X 입장에서는 돈 못 받았다는 것은 말로는 해. 말로는 주장해. 네가 대금 안 치렀으니까 내가 돈 받으려고 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거는 굳이 돈 못 받았다는 얘기까지는 사족에 불과해. 그냥 돈 달라라고만 하면 돼.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돈 매매대금 달라. 보통은 못 받았으니까 달라라고 하는 거지만 못 받았다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더더욱
증명하는 것은 곤란해. 자기가 이 사람한테 돈 못 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 예를 들어 증명하려면 하는 방법 생각해봐. 증인 내서 돈 못 받은 거 증명해낼 수 있어. 돈 준 거는 증명할 수 있겠죠. 주는 거 받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돈 못 받았다는 건 뭐 어떻게 증명해내? 어떤 사람이 돈 안 줬다는 것 장면은 그 순간의 장면에서 안 줬다는 것만 증명해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돈 안 받았다는 것은 증명해낼 수도 없거니와 매매계약 체결된 것만 갖고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돼. 반대로 매수인도 뭐야? 매매계약 체결된 것만 갖고 실제 목적물 받았을지언정 그 매매 목적물 달라고 하면 2번 달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주장해야 돼? 반대 당사자인 매도인이. 너 왜 내가 줬는데 또 달라고 하느냐? 이건 상대방이 할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잘 이해해봐요. 그래서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나 매수인이 아직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는 X로서는 이를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게 나중에 이제 소송에서 항변이라고 그래. 항변. 그러면 항변이란 느낌 알겠어요? 항변. 원고가 뭐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항변한다. 항변. 피고가 항변한다. 항변할 일이지 X가 그걸 다 갖추어서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원고가. 잘 이해해 보세요. 이에 대해서 Y는 본래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다. 그럼 X는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고 법관에게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현명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증명을 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Y는 만일 계약이 성립하였더라도 이제 성립 자체는 증명이 됐더라도 Y가 뭘 얘기하고 싶어? 속았다, 착오다 이런 얘기를 Y가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을 안 내놓으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계약이 성립하였더라도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켰다. 대리인 기준으로 착오가 있다.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취소한다. 라는 것을 주장해서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느냐 등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돼야 되죠. 이러한 Y의 주장에 대해서 X는 착오가 없었다. 진짜이다. 그 다음에 그 동기에 있어서 뭐 속으로 어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 동기의 착오는 표시돼야 된다. 등으로 X가 다시 반격을 할 수 있다. Y가 지금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려고 그래요? 착오에 의해서 취소해서 착오에 의해서 취소하면 무효니까 자기 입장에서 돈 대금 안 줘도 되고 반면 자기는 그림 넘겨받지 못하겠죠. 물론 이제 Y 입장에서 찝찝하니까 뭐 당연히 안 살라고 하고 취소시키는 거죠. 등으로 다투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X로서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아까 표의자의 중과실, 표의자, 매수, 청약에 대해서 승낙한 이 이쪽이 지금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청약과 승낙에서 서로 이제 의사표시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착오의 중요 부분에 있었다라는 것에서 Z에게, 대리인 Z에게, 표의자에게 그런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사겠다고 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착오 취소의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방이 펼쳐진다라는 걸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실제 물론 사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착오를 중심으로 사기가 되려면 이제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기보다는 지금 착오에 의한 이런 취소를 더 이제 가깝게 이제 주장 사안에 비춰서 더 그쪽에 가깝게 판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Y의 입장에서는 Z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산 게 찝찝해서 매매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해서 800만 원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이 X는 계약이 유효한 거
단순히 대리인이 아니었으면 매매계약 체결 사실. 근데 대리인이 있으니까 현명한 거, 그다음에 대리권 수여가 있은 것 등을 나타내서 대금을 청구하면 되지. 그 2월 말이 지난 거 또는 Y가 안 갚은 거, 대금 안 준 거, 이런 거는 X가 처음부터 주장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Y가 그러면 체결 자체의 성립을 문제 삼고, 체결이 성립이 제대로 됐으면 착오의 취소 사유를 주장할 거고, Y가 이 Y의 착오에 대해서 다시 X가 뭐라고 반격을 할 수 있는데, 그 니네 측이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이 그럼 있는 거 아닌가로 다시 반격을 할 수 있고 해서, 이런 공방에 의해서 실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하려는 거는 지금 어떤 정답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교과서 읽을 때는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딱 결론적인 사실에 대한 것을 갖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만 이제 하는데, 실제는 이게 진짜 착오가 있었다고 볼 거냐,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거냐 등등이 실제 상황에서는 훨씬 어렵게 전개되는 거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보면 실무적인 관점에서 민법 규범을 학습하는 경우 이와 같은 전형적인 분쟁 사례를 소재로 하여 실체법 규범 제도를 분쟁 당사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공격 방어 주장의 구조와 묶어 주장 증명 책임의 분배와 관련 지으면서 입체적 기능적으로 익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수업하고 하는 건, 나는 항상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실제는 학습한 것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해야 되는데, 종래 교과서적인 평면적인 것은 좀 그랬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학습의 패러다임에서는, 그다음에 실체법과 절차법이 민사법에서 이제 어우러져서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그게 또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거와 결부돼서 로스쿨적인 수업은 이런 식으로 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민법만 딱 넣고 요건 효과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운 민총 이야기를 둘러싸고 한번 이런 거 조금 수준은 이건 되게 높은 거예요. 실제 로스쿨에서 실제 써먹는 이런 수업의 소재인데, 여러분이 오늘 당장 배운 것만 갖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교과서적으로 평면적으로 익혔던 게 이렇게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자꾸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가, 민법은 민법 문제만 나오고 아직도 로스쿨은 뭐 소송법은 소송법만 나오는데, 이제 종합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제 변호사 시험은 민사법은 큰 블록으로 사례형은 3개가 나오는데, 하나 블록은 종합형으로 나와요. 민법 상법하고 소송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블록은 민법만 나오고, 또 하나 블록은 상법만 나와요, 사례형은. 그 다음에 기록형은 아예 하나 큰 통짜 문제 여러 가지 쟁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택형은 민법이 35문제 정도 나오고, 상법이 한 15문제 정도 나오고, 민사소송법이 한 15개, 한 70문제 중에 종합 문제가 한 10개 나와요. 그런 정도로 나오는데, 하여튼 로스쿨류의 수업은 기존 평면적인 수업보다는 학교마다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조금 지금 처음 초보자한테는 조금 황당하지만 잘 해보면 지금 실력으로도 그렇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익혀서 이 교과서를 이제 공부를 해 나가고, 종래 패러다임하고는 공부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정도의 내용에서 한번 쓱 이렇게 일별해서 읽어보도록 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